11월 28일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베이징 대학의 교수이며 이 영상은 그가 월스트리트와 국제무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방영되었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중국의 SNS에서 지워졌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와 무역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트럼프 행정부를 고칠 수 없을까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은 미국과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왔습니다. 대사관 폭탄 사건이나 비행기 추락 사건 같은 문제들에 봉착해도 금방 해결할 수 있었죠. 그땐 2달이면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높은 지위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에는 우리의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가짜 버전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진짜 버전입니다. 그리고 영어 자막 또한 2명의 중국인과 확인하여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미국의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에는 우리의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라고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에 의하면 이 일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우리의 정부와 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그는 이 영상에서 중국의 에이전트가 월스트리트의 탑 금융기관에서 부사장으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영상에서 그 중국 에이전트가 특별히 유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꽤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에 따르면 에이전트는 미국인이지만 현재는 중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중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는 미국 정부가 바보같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그녀는 매년 특정 기간 동안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워싱턴 DC에서 중국 정부의 프로파간다 작전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컨트롤하기가 쉬웠으며 심지어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오바마 측근들과 친구가 많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중심 권력을 이용해 왔습니다. 제가 언급했듯 70년부터 미국의 내수 및 외교 문제에는 월스트리트가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기댈 수가 있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월가가 무너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2016년이 되었고 월가는 트럼프를 건드릴 수 없었죠. 트럼프가 월가와 예전에 체납 관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너무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월가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미국 쪽에 있는 저의 친구들이 말해준 거예요. 하지만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이 교수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1970년대부터 월가는 미국의 정책과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정부가 월스트리트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치 못하게 당선이 되면서 월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트럼프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하네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허용이 되어 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그 치명적인 아편 양제제를 들여올 수 있도록 어떻게 허용되어 왔는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도록 어떻게 허용이 되어 왔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올해 초 하버드대 화학부 부장 교수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월 1,500만 원씩을 받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는 대가로 중국의 수많은 비밀을 유출했고 유능한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스캔들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돈벌이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에게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중국 교수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권력층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교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바이든은 전형적인 정치 엘리트이며 기득권이고 월스트리트와 친하답니다. 이해되시나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아들이 국제적인 이익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누가 도와줬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중국인들이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헌터 바이든과 중국 정부의 연루에 대해 항상 이야기해왔었는데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대해 그동안 묵살당해 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빅테크는 큰 기업과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우리는 토니 바블린스키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니는 바이든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중국에 대해 말해준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공개된 그 서류를 보시면 거기 언급된 중국인이 말하길 그들은 바이든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그들이 BD 가족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BD 가족은 바이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바이든과 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과 일해보셨으니까 바블린스키 씨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제 생각에 바이든과는 이미 타협한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과 바이든가가 중국과 타협한 것 같습니다라. 맞는 말 같네요. 그리고 오직 바이든과만 연루되고 타협된 것은 더욱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전부 다 보신 여러분들의 소감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공지드렸듯이 자막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현장감 있게 그리고 실감 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3일 동안 코로나 치료를 받고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Rudy Giuliani discharged from hospital after being treated for COVID-19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사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WABC라는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서 밝힌 근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f all, Rudy Giuliani. How do you feel, buddy? I feel just about 100% right now. I'm gonna be discharged this afternoon. I'm pretty much 100%. I've got to quarantine for a few more days because the way they calculate it, I probably got it about 7-8 days ago. So I got about 3 or 4 more days to make sure it's out of my system. But right now, I'm functionally fine. I have no pains, no fever. I walk around fine. My breath is good. I have a teeny cough. It's going away. I feel better than when I came in. Actually. Wow. That's what President Trump was saying. You feel like he said he felt like Superman. I took some of the same medicines, and I have to say they are miracles. I mean, there's one that I took. By the next morning, I felt like I was 10 years younger. Wow. 두 번째 소식은 텍사스가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주 가볍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텍사스주는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총 4개 주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법원이 이 4개 주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의 개소를 금지하고 선거인이 임명된 피고 측 주에서는 헌법에 따라 주 입법부에서 새 선거인을 임명하도록 지시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는 제가 엊그제 컨텐츠에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추가되어서 이러한 텍사스의 움직임에 생각이 비슷한 다른 18개 주가 함께 참여를 하면서 오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두 가지 보도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폭타임스이고요. 두 번째는 주류 언론인 ABC 뉴스입니다. 우선 에폭타임스의 헤드라인에서는 17 states urge Supreme Court to review Texas bid challenging election results in 4 states 라고 말하면서 17개 주가 대법원으로 하여금 4개 주의 대선 결과에 맞서는 텍사스 소송을 리뷰해달라고 촉구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인 ABC 뉴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Trump and his GOP loyalists seek to pile on Supreme Court election challenge 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충성파들은 연방 대법원의 선거 도전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라고 헤드라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파 언론 모두가 17개 주가 대법원에 함께 박차를 가한 것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지금은 애리조나주가 추가되어서 총 18개 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텍사스주를 돕고 있는 18개 주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소송의 전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이 소송의 전문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18개 주의 입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Amici curiae are the states of Missouri, Alabama, Florida, Indiana, Kans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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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7개 주를 나열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mici curiae라는 것입니다. 영문 번역으로는 Friend of the Court, 한글 번역으로는 법정 조언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소송 원문에 따르면 텍사스와 함께하고 있는 총 18개의 주가 Amici curiae, 즉 법정 조언자의 역할로 이 소송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원고로서 텍사스주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서 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법률팀도 이에 조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엊그제 저의 텍사스 관련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사스주의 이런 움직임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의 제1심 관할권을 적극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2개 주 이상의 같은 논란이 있을 경우 대법원으로 바로 소송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헌법의 조항입니다.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엠킴TV의 텍사스 관련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텍사스주의 이런 소송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ABC와 같은 주류 언론에서는 최대한 비판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C 뉴스가 어떻게 비판적인 글을 올렸는지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브 제목에 Jiggery pokery, critics say. 비판자들이 말하길 Jiggery pokery다. 네, 지거리 포커리가 뭘까요? 바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즉 주류 언론에서는 텍사스주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가들이 이건 속임수다 라고 말했다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잠시 한번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공화당 간부들이 텍사스주의 이런 소송과 움직임에 대해 속임수다 또는 협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공화당 관리들은 텍사스와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연방주의와 삼권 분립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법원이 대통령 선거 분쟁에 대한 재판소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ABC 뉴스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측과 보수 측의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Big Thing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기각된 펜실베니아 관련 케이스나 다른 어떤 소소한 각 주에 있는 케이스들보다 텍사스주가 제기한 이 소송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산업 발전의 스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세 번째 뉴스는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독과점 관련 소송을 당한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48 Attorney Generals and FTC sue Facebook alleging illegal power grabs to neutralize rivals. 4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경쟁 상대를 향한 불법적인 권력 장악 및 중립화를 혐의로 고소하다. 제가 이 기사는 중도 뉴스 채널인 NPR의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잠시 한글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당국과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는 빅테크에 대해 수년간 자유방임적인 접근법을 택해왔었지만 점점 빅테크가 사람들의 삶과 일과 쇼핑 등의 중요한 영역에 큰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도 영향력을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보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왓츠앱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경쟁사를 모두 인수하여 자체적으로 경쟁 부재로 인해 품질이 낮아졌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온라인 오버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즉 정리하자면 빅테크에 대한 느슨했던 규제가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독과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갔고 그들이 권력과 영향력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논란의 유튜브 관련 뉴스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을 듣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공식 블로그에 Supporting the 2020 US Election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공지를 올렸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이 공지의 핵심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가이드라인은 스팸, 사기 또는 다른 조작된 미디어, 조정된 영향력 행사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모든 컨텐츠를 금지한다. 지난 9월 이후 우리는 기존 정책을 위반한 8,000개가 넘는 채널과 수천 개의 유해하고 또 오도하는 선거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조회수 100이 넘기 전에 그 동영상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이 제거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사이의 선이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투표 장소와 방법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보도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또한 광범위한 사기나 오류가 역사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변화시켰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제가 Safe Harbor Deadline이기도 했었고 충분한 주들이 이미 대통령 당선자 결정을 위한 선거 결과를 인증했으므로 우리는 오늘 이후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개수 오류로 인해 바이든이 이겼다고 말하는 모든 컨텐츠를 제거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충분한 교육과 다큐, 과학 또는 예술적 맥락이 있다면 대선 이슈에 대한 뉴스 보도나 논평들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을 권위 있는 정보로 연결하다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러한 스크린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따르면 사람들이 대선 결과를 검색어로 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10개 88%로 노출되는 비디오가 권위 있는 주류 언론의 소식통에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채널이 NBC와 CBS와 같은 주류 언론 뉴스 채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미국 대선 결과를 검색할 때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검색하세요라고 유튜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최대한 주류 언론에서 대선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유튜브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에폭타임스의 조슈아 필립이라는 기자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Why is YouTube now supporting the 2020 election? Did they support the 2016 election results? And does anyone remember how YouTube was acting in 2016 where there were all these scandals with the Trump campaign? What was their reaction again? What was the reaction again with big tech when it came to the 2016 campaign? Were they, of course, saying no one can criticize Trump now? He's the president. We need national, we need time to heal. We need peace and tranquility. Nobody can question Trump because he's been approved and he's the president. Now, was that the narrative that YouTube was pushing? Was that the narrative that Facebook and its different sites and different media outlets were pushing? Not as I remember it. From what I remember, they had the Trump-Russia scandal, and they were telling people they were conspiracy theories if they tried saying that the scandal was fake. So why is it now they went after people, demonetized people, censored people, and so on, for taking the opposite stance, for standing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they say supporting the 2020 U.S. election, and they're censoring you for doing the opposite. If you challenge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then they have a right to censor you, they're claiming. 네, 오늘은 큼직한 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보셨던 조슈아 필립의 영상에서 나왔듯이 2016년과 2020년 대선을 비교했을 때 빅테크와 또 유튜브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